나는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다. 그 친구와는 성격도 잘 맞고 생활 습관도 비슷해서 동거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지만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림림아 나와봐. 오늘 완전히 횡재했어. 쓸만한 물건이 버려져 있으면 주워오는 것이었다. 야,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물건 가져오는 거 찜찜하지 않냐? 찜찜하긴 뭐가 찜찜해. 상태 좋은 걸로만 가져오는 건데 뭐. 덕분에 돈 안 쓰고 좋잖아. 그건 상태가 완전 최악인데? 그런데 평소에는 깨끗한 물건만 주워오던 친구가 이번에는 완전히 낡고 오래된 실내 자전거를 가져왔다. 최악이라니. 깨끗하게 닦고 윤활유 좀 묻히면 새거나 다름없어. 그리고 요즘 헬스장도 못 가는데 집에서 운동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저 큰 자전거를 밖에서부터 혼자 짊어지고 온 것도 신기하지만 다른 물건 가져왔을 때보다 유난히 더 좋아하는 친구의 모습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 자전거가 집에 들어서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집에 살면서 한 번도 들은 적 없던 애기 웃음소리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거실에서 자전거 위에 올려두었던 빨랫감이 다음날 전부 떨어져 있곤 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집에 나 혼자 있을 때마다 거실에서 끽끽거리며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나는 점점 무서워졌고 결국 친구에게 얘기를 하면 친구는 너무나 태연한 표정으로 답하곤 했다. 잘못 들은 거겠지. 아니면 애 있는 집에서 이 근처에 이사 온 거 아니야? 솔직히 저 자전거 심지어 내가 자전거는 도로 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얘기만 하면 평소 온순하던 친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냈다. 뭐? 네가 뭔데 버리라 말아야? 내가 자전거 가져오는데 너가 보태준 거 있어? 어? 있냐고? 괜히 찜찜해서 그러지. 혹시나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난 모르겠는데? 너 앞으로 내 자전거에 손도 대지 마. 에휴, 알았어. 이상하게 자전거에 관해서는 날카로워지는 친구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로 지내던 어느 날 그날은 친구가 본가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또다시 페달 밟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바라본 곳에서는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열려 있었고 거실에 놓여진 자전거 위에 어떤 남자애가 앉아 페달을 돌리고 있었다. 소름이 끼친 나는 눈을 감지도 못한 채 그 애만 바라보고 있는데 한참 페달을 밟던 아이는 이내 질렸는지 자전거에서 내려오더니 다른 아이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순간 난 그대로 기절을 했고 다음날 깨어난 후에는 바로 다른 지인들에게 연락한 뒤 다같이 그 자전거를 들고 내려와 먼 곳에 버리기 위해 차 트렁크에 실었는데 실자마자 차 뒤쪽이 푹 꺼질 정도로 자전거의 무게는 상당했다.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전거를 버렸는데도 본가에서 돌아온 친구는 자전거를 찾지 않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내가 먼저 그 자전거에 대해 말하니 친구는 그 자전거를 깨끗하고 멋진 최신식 자전거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친구는 어떻게 혼자서 자전거를 들고 집까지 올라왔던 걸까? 사람이 귀신한테 홀리면 괴력이 나온다고 하던데 친구는 귀신한테 홀렸던 거였을까? 아니 이런 새 자전거를 누가 버렸지? 안 그래도 요즘 살 빼야 됐는데 잘 됐다. 근데 엄청 가볍네. 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감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몸이나 정신이 피곤해질 때마다 한 번씩 귀신을 보게 됐는데 자주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기에 나름 평범하게 살아왔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 후부터는 생사가 오가는 병원이라는 공간에 매일 있어서 그런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귀신이 보이곤 했다. 때문에 나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고 직업을 바꿔야 하나 고민을 하며 근무를 하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복도 끝에 서 있는 귀신이 보였고 나는 일부러 못 본 척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 지나가려는데 림쌤! 혹시 귀신이 보이세요? 어느 간호사 한 명이 나를 보며 귀신이 보이냐 묻는 것이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 복도 끝에 검은 남자아이를 본 거죠? 저 애가 나오면 꼭 이 병원에서 누군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실 저도 귀신이 보이거든요. 네? 나는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간호사의 말에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반가워지기 시작했다. 나처럼 영감이 강한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라서 동질감까지 느껴졌다. 정말요? 네. 어휴, 이 병원에 귀신이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지원도 안 했을 거예요. 전에 있던 병원은 작아서 그런지 귀신 볼 일은 적었거든요. 여기가 귀신이 많은 편이었구나.
저는 이곳이 첫 병원이라서 몰랐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며칠 후에는 병원 내에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되었다. 임쌤! 어디 가요? 아, 백쌤. 저 A병동 내부 순찰하러 가려고요. 저도 지금 거길 가고 있는데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주시면 저야 좋죠. 무서웠는데 잘됐다. 그렇게 나는 친해진 백쌤과 함께 A병동을 순찰하러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5층 버튼이 눌리질 않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 왜 버튼이 안 눌리지? 그러더니 갑자기 지하 2층 버튼에 불이 켜지며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게 왜 이러죠? 엘리베이터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오작동하는 거 보니 엘리베이터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혹시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가만! 지하 2층은 영안실인데? 어떡하죠? 자동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백쌤과 나는 당황했으나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내려갔고 지하 2층에 도착한 뒤 문이 열렸다. 그러나 겁에 질린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아이 귀신이 영안실로 쓱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저 녀석이 장난친 건가? 예! 너 이리 와봐! 백쌤 그러지 말아요. 웃고 있는 귀신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나의 만류에도 백쌤은 남자아이 귀신이 들어간 영안실로 따라 들어갔고 혼자 있기 무서웠던 나는 어쩔 수 없이 백쌤을 따라 영안실로 들어섰다. 이 녀석이 어디로 숨었지? 하지만 남자아이 귀신은 어디로 숨었는지 영안실 안에서 보이질 않았고 동시에 영안실 문까지 닫히고 말았다. 어떡해요? 갇힌 것 같아요. 놀란 내가 백쌤을 돌아보자 백쌤은 많이 당황했는지 울먹거리기 시작했다. 백쌤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제가 수간호사님한테 연락드려 볼게요. 나는 애써 당황하지 않은 척하며 핸드폰을 꺼내 수간호사한테 전화를 걸었고 곧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님쌤? 수간호사님, 지금 백쌤이랑 제가 A병동 영안실에 갇힌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문이 고장난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잠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말에 수간호사는 황당하단 목소리로 대묻더니 이내 어이없단 듯이 답했다. 님쌤, 우리 병원에 백시성을 가진 간호사는 안 계시는데요. 네? 백림님 선생님... 헉! 그리고 난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첫 출근 후 간호사들에게 처음 인사를 했을 때 백쌤은 없었던 것을. 그리고 이왕 전화하셨으니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매일 혼자 다니면서 혼잣말 하고 그러면 다른 쌤들이랑 못 친해져요. 동료들과 친해지는 것도 사회생활인데 그렇게 혼자만 생활하면 뒤에서 말 나온다고요. 님쌤, 듣고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뒤이어 핸드폰에서 수간호사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난 집중할 수 없었다. 내 바로 뒤에서 나는 웃음소리 때문에. 나는 대학생이다. 시험이 코앞인데 그동안 설렁설렁 공부했던 탓에 오늘은 밤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 남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도착한 도서관 안에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로 넘쳐났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다들 집중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자극받은 나도 남는 자리에 앉아 책을 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한참 공부를 하던 와중에 문득 주변이 부산스러워서 훑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아, 저녁 먹을 시간이네. 저녁 시간을 인지하고 나니 그제서야 배가 고파진 나는 학교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서 김밥 한 줄을 사 먹었다. 어휴, 학생 천천히 먹어. 체하겠어. 네? 아, 공부하다 나온 거라 그런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요. 그래도 몸은 챙겨가면서 공부해. 너무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요즘 이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돌아서 위험하잖아. 그런데 갑자기 편의점 주인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다. 흉흉한 소문이라뇨? 그 소문 몰라? 요즘 밤만 되면 혼자 있는 학생들만 표적으로 삼아서 범죄 저지르는 놈들이 많대. 정말요? 뉴스로만 듣던 얘기들이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그러니까 학생도 그냥 해 떨어지면 바로 집에 가. 아이고, 어서오세요. 편의점 주인의 말에 살짝 오싹해진 나는 빨리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가기 위해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와 공부를 했다. 그렇게 어느덧 해는 지고 자정이 다 돼가자 어느새 도서관 안에는 나 혼자 남아 있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도서관을 보니 몇 시간 전 편의점 주인이 했던 말이 생각나
괜히 무서워져 그냥 집에 갈까 했지만 남아있는 문제까지는 다 풀고 가자는 생각에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려는데 아까 급하게 먹은 김밥 때문인지 배가 살살 아파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화장실을 급히 가는데 오늘따라 불이 꺼져 어두운 복도가 더욱 스산하게 느껴졌다. 화장실에 가는 다급한 내 발자국 소리만 길다란 복도를 채울 뿐이었다. 그렇게 무서움을 꾹 참고 도착한 화장실 역시 불이 꺼져 있었고 나는 화장실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켠 뒤 가장 안쪽에 있는 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는 것이었다. 나는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불을 끈 건가 싶어 소리를 질렀다. 안에 사람 있어요! 하지만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고 아무래도 정전인 것 같아 빨리 볼일을 보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밖에서 노크를 했다. 안에 사람 있어요. 사람 있다고 말을 했지만 내 목소리를 못 들은 건지 다시 한번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안에 사람 있다니까요? 더 크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결국 짜증이 난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아 진짜! 안에 사람 있다고요! 다른 칸 가세요! 그런데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분명 내가 화장실을 들어왔을 때 모든 칸이 열려 있었는데 저 사람은 왜 이 칸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 노크 소리를 제외하고는 화장실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나 인기척을 듣지 못했다. 설마 귀신인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자 갑자기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무서워져 몸이 굳은 나는 잠시 동안 조용히 노크 소리를 듣고만 있는데 뭔가 이상했다.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러다 소리의 근원지를 알아차리고 나는 미친듯이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다. 그날 내가 화장실에서 들은 노크 소리는 문 밖에서 나는 게 아니라 분명 환풍기 안에서 났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일이다. 그 당시 친할머니는 병환으로 오랜 고생 끝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장례를 치른 우리 가족은 할머니의 관을 들고 무덤에 묻기 위해 선산으로 운구했다. 그리고 관리인이 정해준 자리에 도착하여 구덩이를 탔는데 그 안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여기 물이 새어나오는데요? 아이고, 여긴 안 되겠네. 저쪽도 비어있으니 저기에다가 다시 파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마리의 뱀이 나무 뿌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봐요! 지금 비싼 돈 주고 무덤 자리를 산 건데 왜 이렇게 파는 구덩이마다 이상한 게 나오는 겁니까? 결국 화가 난 우리 가족은 관리인에게 화를 냈고 관리인은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를 한 뒤 또 다른 자리로 안내하여 다시 구덩이를 판 뒤에야 할머니의 관을 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틀 후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라 그런지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왔는데 할머니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고개를 숙인 채로 비었다. 비었어. 라고 중얼거리고 계셨다. 할머니! 나는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한테 다가갔지만 할머니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혼잣말을 했고 그 상태에서 잠이 깬 나는 왠지 모르게 흉흉한 기분을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실로 나오자 삼촌이 아침 일찍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삼촌 어디가? 림림이 일찍 일어났네? 삼촌 낚시하러 가려고. 너도 같이 가자. 추워서 나가기 싫어. 삼촌 혼자 갔다 와. 그래? 알겠어. 그럼 삼촌 갔다 올게. 그렇게 삼촌은 혼자 낚시를 하러 나갔지만 그날 삼촌이 탄 배에서 사고가 나 삼촌은 죽고 말았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삼촌의 장례까지 치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또다시 돌아가신 할머니의 꿈을 꾸었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할머니는 그저 땅만 보며 아직 비었다. 아직 비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렸던 나는 그때까지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림림아, 고모 지금 스키장 갈 건데 너도 갈래? 뭐? 고모, 이 시국에 무슨 스키장이야. 난 안 갈래. 그래? 알겠어. 고모
이번에는 스키장을 간다던 고모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고 말았고 결국 우리 집은 불과 열흘이 지나기 전에 3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고모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꿈에서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제서야 나는 꿈속에서 할머니가 비었다고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처음 할머니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팠던 3개의 구덩이 중 2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2자리는 뜻하지 않게 삼촌과 고모가 채우게 된 거겠지.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무덤을 만들 때 결코 쓸데없는 빈 구덩이를 파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